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부산 아파트 향후 전망 총정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부산 아파트에 대해서 따로 좀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주로 이제 서울 쪽 아파트를 많이 설명드렸죠. 전반적인. 그래서 오늘은 부산 아파트만 이제 집중적으로 향후 전망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남 마리나가 최근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부산 최초로 국평이라고 하는 국민주택 규모 84제곱미터를 최초로 17억에 도달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일부 수도권 그리고 대구 쪽에 국평이 17억을 찍었었는데 이상 넘어갔었죠. 부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남 마리나. 그래서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가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이 이전에 소유했던 분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고, 자녀 세 분인 것 같아요. 자녀 세 분이 상속을 3분의 1로 쪼개서, 공유했다. 공유를,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거를 지금 보니까 북경시, 중국 북경에 사시는 중국인이 17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죠. 파란색 네모칸을 보시면은, 공유자 전원 지분, 이전했다. 그래서 이게 등기가 마쳤다는 내용을 여기서 열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제 같은 경우면 저는 이 가격에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부산이 워낙 가격이 싸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래서 해안 라인도 아직도 싸죠. 서울에 비하면 서울은 지금 거의 40억을 향해 달려가니까 강남의 한강 조망권.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저는 이 가격에 사기가 조금 어려운 게 대체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 가격 근처라고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세대 아파트입니다. 2세대. 1세대는 아니고 2세대 아파트고 층고가 230밖에 안 되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몰라요. 이 기약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중국 사람이 지금 이 집을 산 거는 옆에 아이파크도 있고 지금 많죠. 근데 왜 이거를 샀는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를 재건축을 보고 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건축 단지 자체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죠. 지하 주차장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이 요트 경기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트 경기장하고 제가 중국인이라면 이제 아이파크나 이쪽 살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이상하네요. 어쨌든 샀으니까. 그렇지만 제 같은 경우면 저는 경남 마리나나 대우 마리나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은 저는 안 보게 되는 게 아무리 이제 대우 마리나 같은 경우는 대우 마리나 1, 2, 3차 같은 경우는 조망이 없어요. 그리고 경남 마리나는 조망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세 차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영구조망권인 특히 광안대교 영구조망권과 개발이익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 시세가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개발이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은 여기는 저는 대우마리나 경남마리나는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다는 얘기고 이 중국인 같은 경우는 다른 뭔가의 사연이 있겠죠. 뭔가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유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많은 또 지금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서울에 비해서 한강 영구조망권에 비해서 광안대교 영구조망권이 너무나 형편없이 싼 가격에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가치를 아직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중국인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인 우리가 지금 부산의 아파트를 보려면은 마찬가지 서울 아파트와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적인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미연준 파월 돈풀기 멈추려면 경제에 더 나아져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돈 더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화폐 가치 하락을 더 앞당기겠다, 더 땡기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인데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FRB라고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사기업이에요.
근데 사기업이 미국의 금리를 결정합니다. 전 세계 기업을. 우리나라 개념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한은에서 결정하죠. 근데 미국은 정부의 입김이 없는 외부의 단체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김을 막는 거죠. 그래서 FRB 같은 경우는 정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정부의 지분이 있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전적으로 사기업인 FRB가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여기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금리에 대해서. 네, 그래서 FRB라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오로지 결정한다. 그것이 사기업이다. 공기업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목이 좀 갈라지네요. 최근에 자꾸 목이 좀 갈라져가지고 너무 뜨겁게 먹었네. 최근에 보시면은 부산이 공급을 나타냈습니다. 이거 입주 물량.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은 대표적인 공급이죠. 공급이 많았던 부분들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 20년 동안. 그것이 언제였냐면 2004년에서 2006년이 공급이 좀 많았어요. 이때 부산 아파트가 하락기를 겪었고 2012년부터 2014년 부근을 해서 한번 또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번 조정기를 겪었고 2016년, 2017년에 꼭지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17년 이후부터입니다. 18, 17, 17, 19, 17, 18, 19가 물량이 최대였습니다. 여기가 부산이 딱 조정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봄입니다. 역전세난까지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당시 2019년도 9월까지가 100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딱 9월까지예요. 제가 2019년도 9월부터 대세 상승이 나타난다고 한 시점이 100주 연속 하락을 딱 마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미분양 물량도 최대였던 게 2018년도와 19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조정 시기가 맞다. 그러니까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하고 연관이 많이 높죠. 네, 공급하고도 연관이 많이 높고, 정책은 조금 더 많이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급에 좌우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부산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공급이 많았던 때는 여지없이 조정기를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요와 공급, 이 두 군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공급입니다. 공급.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수요 공급 구선이 있죠. 예, D, S. 예, 여기 이제 P, 프라이스고, 디맨드, 서플라이, 이게 공급. 여기가 이제 공급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Q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왜 공급이냐 그러면은, 수요는 공급이 따라오느냐, 아니면 주느냐, 아니면 느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수요는 늦춤과 그리고 당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 자체가 공급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공급을. 그래서 이 공급이 결정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번에 서울 아파트도 부산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이전에 이제 12년도 10년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0년에서 2012년도가 공급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죠. 그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밀고 왔던 정책이죠. 네, 그래서 20만 호 만든다 그러고 해서 그때 사람들이 사실은 크게 공급이 막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집값이 하락을 했냐면은 심리입니다. 심리. 그래서 이 심리라는 것은 무엇에 작용하냐면은 공급에 따라서 이 심리가 수요를 늦추느냐 당기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이 여러분들이 조정기 때 나타나게 되면은, 조정기 때는 당연히 공급이 늘죠. 근데 왜 사람들은 가장 추세가 뭐냐 그러면 서울에서는 한강뷰로 가려고 합니다. 한강뷰 영구조망. 지금 중국인도 경남 아파트를 샀죠. 영구조망권으로 사죠. 근데 왜 사람들이 영구조망권으로 가죠? 지금 추세가
지금 유행이 돼버렸습니다. 영구주망고로 빨리 서로 막 들어가려고 하루라도 들어가려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급이죠. 한정입지입니다. 영구주망고는 한정입지예요. 희소입지입니다. 희소. 그리고 희소성을 갖는 겁니다. 희소성이란 건 뭐죠? 이 두 가지는 뭐다? 공급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공급이. 내가 공급을 만들고 싶어도 나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한정입지에 있는 부동산과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방경직성을 가집니다. 결국에 남들 떨어질 때 안 떨어져요. 그리고 덜 떨어지죠. 그래 남들 올라갈 때는 두세 배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 때문에 부동산은 결국에 어떻습니까? 희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희소성을.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부산은 아직 그런 현상이 없는데 저는 조만간에 나타나라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곳은 계속 한강뷰, 한강 영구조망, 한강 라인 일선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전부 다 서로 지금 빨리 가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양극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구조망권으로 가려고 하는 세대들이 크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강변 강남권.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죠. 1분위는 뭡니까? 하위 20%고 5분위는 상위 20%인데 시기가 언제냐면 2017년도부터요. 이명박 현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부터 양극화가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진보의 핵심 슬로건인 분배죠. 그것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니까 전국 아파트 5억 7천만 원이 평균 아파트가 2배가 됐는데 7,700만 원짜리 아파트는 고작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9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900만 원 정도 늘어난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부산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부산 전체적으로. 저는 좀 다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강서 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른지 여기들 보시면은, 강서 쪽 있죠. 여기 강서구, 여기 명지도 있고, 강서구죠. 여기 국제신도시도 있고, 네. 그런데 저는 여기 공항이 들어선다고 해요. 여기 공항. 경기도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이 어디죠? 김포죠. 경기도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은요, 김포입니다. 왜 김포가 가장 쌉니까? 처음에는 김포공항에 그쪽에 물류라든가, 그리고 인프라 늘어난다고 해서 김포공항이 처음 생겼을 때는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땅값이 가장 싼 곳이 됐어요. 시끄러워요. 공항 근처 땅값하고 아파트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장 그 일대에서 가장 싼 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영종도에서 지금 공항을 만들어져. 그 주위에 아파트가 없죠. 그 주위에 가까운 아파트가 있다라도 아파트가 못 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게 공항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항에 가지는 지가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항 근처는 땅값이 안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땅값하고 아파트 값은 결론적으로 안 올라요. 예, 아파트 칠게요. 안 오른다, 이게. 왜? 주거지로서의 적당한 요건을 갖춰주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에 가깝다는 거 하는 거는 우리가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거하고는 사례가 달라요. 우리가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은 매일 이용을 하죠. 근데 공항은 매일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1년에 고장 한두 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끄러운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이 생기게 되면은 그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땅값하고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명지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치죠?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양극화의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부산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 수급의 현상에서 가장 먼저 밀접하게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래구, 연제구, 진구는요, 트리플, 네, 여기서 트리플입니다. 트리플. 무슨 트리플입니까? 공급 확대. 초과 공급의 트리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이게 시세를 발휘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양 물량,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이 부산 전체 내에서 절반이, 이 세 군데가 절반이 넘어요. 동래구가. 계속 지금 만듭니다. 동래구도
보시면 연제구도 그렇고 진구도 그렇고 뭐 동네가 지금 또 입주해야 되죠. 또 지금 보시면 온천 4구역 또 만든다고 해. 그 주위에 계속 재개발됩니다. 계속 재개발. 물량이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물량 앞에서는. 그래서 동래구는 이전에 비해서의 시세 탄력성은 상당 부분을 줄어들 거다. 이거는 제가 1년 전에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파동 조정 때부터는 양극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파동 조정 때부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해안라인 쪽으로 갑니다. 해안라인 쪽으로. 특히 광안대교 조망권. 이거를 누가 먼저 가느냐 싸움인 거예요, 이제. 지금 한강 조망권이 그런 현상 나타나죠. 한강 조망권. 똑같이 나타납니다. 시차를 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광안대교 영구 조망권.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아파트를 몇 개만 제가 추려서 보고 다음에도 좀 볼 건데, 특이한 게 여기가 반도보라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남천동에. 제가 여기 반도보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톡방에 여기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좀 유튜브도 올려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쪽에 들어갔었는데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요 입지는 이거를 가로구역 준비구역 가로주택 정비구역으로 한답니다. 이 가로주택으로 한대요. 이 가로주택을 하면 안 되고 저는 이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지가 있어요. 여기 내가 이거 정답지를 알려드리려고 들어갔는데 그 가로주택은 아니죠. 이건 왜 층수를 올릴 수 없으니까 정답지를 들어갔는데 나한테 막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모명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은 한 100번 정도 바뀝니다. 100번 바뀌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로주택으로 제안서 낸 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합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첫 번째죠. 이게 첫 번째. 무조건 수정돼요. 이건 안 돼요. 왜? 100번 바뀝니다. 건축 심의 전에 또 건축이 어떻게 될까 바뀌고 또 설계 바뀌고 교통영향평가 전에도 바뀌고 동호수 추첨도 어떻게 될지 바뀌고 아파트 외관 어떻게 될지 바뀌고 한 수백 번 바뀝니다. 이게. 근데 처음에 한번 생각이 들었던 거를 이게 만약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결국 바뀌는데 이거 정답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유비치와 결국에는 갈라섰습니다. 네, 유비치나는 결국에 갈라섰는데 유비치를 보시면은 지금 반도보라는 6층입니까 5층입니까? 하여튼 저층입니다. 반도보라는 저층이고 유비치 501동 보시면은 이게 15층이에요. 네, 15층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반도보라는 층을 올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올려도 되죠. 반도보라는 층수를요 무한대로 올려도 됩니다. 이거는 용적률만 되면은. 네, 그리고 종상향만 가능하면은 만약에 좀 된다 그런다면은 무한대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는 우리가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조망권이 아니죠. 예를 들어 갖고 2선에 있는 아파트가 조망권이 있고 1선에 있는 아파트가 저층입니다. 그러면 저층인 아파트가 1선에 있는 아파트가 층을 올린다고 해서 뒤에 있는 2선의 아파트가 조망권을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망권이라는 거는 재산권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의 조망권 자체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주장을 못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비치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1조권밖에 없습니다. 1조권. 그래서 이 조망권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서는 조망권은 사유재산이 아니고 권리가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서는 이게 얘기가 좀 달라요.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면 이게 다릅니다. 이거는 조망권 같은 경우는. 이건 변호사도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상인피치도 사례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 사례입니다. 상인피치도 보시면은 저는 요즘에 보시면은 예전에 이 조망권에 대한 이 중층 재건축 이 사례는요. 저는 사법연수원 나오고 지금 현재 부장판사나 대법관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 몇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잘 모르지만 기가 차는 거죠. 그 얄팍한 지식 갖고. 네, 로스쿨 얄팍하게 좀 나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그 장사술밖에 쌍술밖에 안 되죠. 웃습니다, 웃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조망권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 208동 여기 조망권 세대가 있죠. 그런데 앞전에 봤던 건 반도보라고 유비치하고 다르죠. 여기서 보시면 유비치 같은 경우는 층수가 높고 앞에 반도보라는 층수가 작습니다. 여기 물이 있고요. 근데 이 뒷선에 있는 아파트가 원래 조망권을 갖고 있었죠. 여기서 조망권이 나오죠. 그럼 이 일선에 있는 아파트가 층을 올렸어. 만약에. 그럼 층을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 조망권이 가려지죠. 그럼 이 아파트는 조망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조망권 주장 못 합니다. 이 조망권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재산이 아니에요, 이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을. 그럼 뒤에 있는 아파트가 인정을 받는 거는 뭡니까? 권리는 뭐예요? 일조권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잘 몰라요, 변호사들이. 몰라.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다른 아파트죠. 다른 아파트인데 같은 아파트 개통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아파트. 이거는 사례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사례가 달라집니까? 자,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요. 이게 중증 재건축입니다. 일반 분양이 거의 없어. 일반 분양이 거의 없는 중증 재건축이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나대지가 되겠죠. 그러면 다 똑같은 거예요. 원래 조망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이거를 만약에 이 조망권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이 뭐 중간에 이런 세대들 몇 세대밖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있는데 이 세대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조망에 대한 권리를 소송으로 만약에 그냥 무작위로 올랜덤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망 세대들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올랜덤을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조망을 갖고 있는 세대가 100% 이깁니다. 이거는 100% 이겨요. 네. 이게 100% 이게 안 이긴다 하는 거는 이 사례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이 반도보라고 유비체 사례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변호사들 태도하는 사법연수원 정도 나오고, 예? 그 정도 해야지 지금 이 사례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부장판사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은 이거 100% 집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같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분리된 아파트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고유의 이 조망권이라는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조망권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결국에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 보장받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 조망권을 재산이라든가 권리로 보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봅니까? 이게 재판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로 봅니다. 이게 합리성으로 보는 겁니다. 이 따지는 예. 중추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물량이 없는 경우. 그럼 1심까지 갔어. 그 다음에 1심 가서 만약에 조망세대가 이겼어. 2심을 갑니다. 또 조망세대 이깁니다. 3심을 대법원에 가면은 3심을 가게 되면은 판사가 물어보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조합장이라든가 우리가 항소를 하죠. 조합이나 조합장이 3년 동안 이제 재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합이나 조합장한테 물어봅니다. 조망 없는 세대가 조망 있는 세대로 가고 조망 있는 세대가 조망 없는 세대로 가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상 우리가 보편적 기준으로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은 조망 있는 세대가 조망 있는 세대로 가고 어차피 일반 물량이 없으니까 중증제거니까 조망이 없는 세대가 조망이 없는 세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물어보면은 조합장이라든가 조합원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초등학교 지금 5살짜리 아이한테 물어봐도 무엇이 합리적인지 불합리한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증재건축 일반 분양이 없는 중증재건축은요 이거를 재산권이라는 이 조망권에 대한 이 논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를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법이라는 형평성에 따라서. 그럼 이 삼입비치 같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조망권 있는 세대가 조망권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거죠. 조망권 없는 세대가 조망권 없는 세대로 가는 게 합리적이죠. 조망권 없는 세대가 올랜덤을 해서 조망권 있는 세대로 가고 조망권 있는 세대가 올랜덤을 해서 조망권 없는 세대로 가는 게 합리적입니까? 이거는 바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서 재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조망권 있는 세대가 이거 소송을 걸고 나오면 우리한테 여기서 우선 배정이라고 하죠. 우선 배정을 안 주면은 우리가 소송 건다 그러면은 100% 조망 있는 세대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게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301동입니다. 301동에서 보시면은 1호 라인은 조망 세대예요. 절반은 앞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왼쪽 방에서도 다 보이죠. 전체 광안대교 주택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2호부터 6호 라인은 어떻습니까? 복도를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뒤에 복도를 통해서. 이거는 조망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 조망이라든가 제자리 재건축을 외쳐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제자리 재건축이 안 되냐 그러면은 삼익빛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저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원밸리 사례도 봤죠. 딱딱딱 구분돼 있죠. 아파트가 1라인에 2라인에 3라인에 4라인에 구분돼 있거나 옛날에 70년대 지어진 5층짜리 재건축 5층짜리 아파트 보시면은 뭐 30평, 50평, 60평이 딱딱딱딱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어우러져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상량값 닭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삼익빛 같은 경우는 평수가 다 짬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선에도 30평이 있고 무슨 50평이 있고 무슨 뭐 40평대가 있고 2선에도 보시면 47평대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저층 소형 평수도 있고 이렇게 짬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자리 재건축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리 재건축으로 만든다는 규정 자체를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좀 이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저한테 부탁을 해주면은 제가 30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삼익빛 사례를 보시면은 301동 같은 경우는 뒤로 조망이 보인다. 이거 복도뷰를 통해서 조망이 보이는 거는 아예 조망으로 인정이 되기 힘들고 그리고 제자리 재건축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삼익빛 같은 경우는 조망 세대 아주 작은 일부 세대밖에 안 되죠. 네, 그 세대들에게 대해서만 우선 배정권을 주고 같은 평수로 갈 때만 우선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층수를 3분의 2에서 4분의 2 나눠갖고 그냥 올덴덤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삼익빛은. 그리고 상가 문제는 어떻습니까? 원칙대로 해야죠. 원칙대로. 네, 그래서 이거 딱 끝난 겁니다. 저는 이건 뭐 조망이라 이거 뭐 평형이죠. 이거 배정하는 거 이거는 저는 한 30분이면 다 만들 것 같습니다. 저한테 뭐 돈 좀 주고 맡긴다 그러면은 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보시면 3호 가든 있죠.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게 좀 가물가물해요. 지금 굉장히 가물가물한데 제가 3호 가든을 여기서 꺼낸 이유는 이겁니다. 3호 가든이 하이엔드를 지금 추진할 수 있던 거는 지금 대림 산업입니다. DL 쪽에서 영남사업부, 네, 영남사업부, 도정팀 영남사업부에서 굉장히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3호 가든이 사실은요, 본사 쪽에서는 브랜드팀에서는 이걸 하이엔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이게 입지적으로 하이엔드 들어설 자리는 아니다. 왜 하이엔드를 들어서면 안 된다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했냐면은, 다른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미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거의 1년 걸렸습니다. 1년. 이 결정이 나는 데까지. 거의 1년, 뭐 6개월에서 거의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은 수용 현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수용 현대를 하이엔드를 무조건 믿고 있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공사에서 하이엔드를 안 지어준다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하이엔드가 설립될 수가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곳은 현재 남천동하고 우동밖에 없습니다.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데다가 지어주게 되면은 앞으로 서울 쪽에 뭐 압구정도 있겠고, 뭐 한양도 있고, 뭐 현대도 있고 많죠. 재건축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근데 수영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애매해요. 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막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시공사 입장에서 보시면은 여기 입지가 그다지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입지가 아닙니다. 네. 시공사에 볼 때는 하이엔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들은 부산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광안대교 조망권이 무조건 나야 됩니다. 이 주탑 조망이 무조건 나야 돼요. 광대 주택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 사례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3호 가든하고 대연비치 서밋입니다. 근데 여기는 주탑이 안 나와요. 그리고 주위 인프라가 너무 지금 애매합니다. 예,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앞으로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시공사들이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이엔드 안 해준다, 아무도 안 띄워준다 그런다면은 결국에는 수영현대는 일반 아파트로 레미안이라든가 자이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영연대 하나, 하이엔드 하나 물건 늘어져 갖고 서울에 수많은 재건축 단지를 해야 되는 시공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지가 조금 애매한 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부산에서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저는 무너지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딱 하나가 있다. 하반경직성이 강할 곳이다. 네, LCT입니다. LCT. 하반경직성. 제가 하반경직성은 왜 중요하다 그랬죠? 네, 이게 하반경직성이 하반경직성이라는 하락이 나올 때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반경직. 하반경직이 크게 나타나는 아파트나 주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급등한다고 했죠. 상승기 때 만나면 급등한다. LCT가 가지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LCT가 가지는 가장 큰 메리트는 딱 하나입니다. 비치프론트예요. 앞에 모래사장입니다. 이 비치프론트하고 일반에 보시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아파트들 네,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조망이. 여기서는 왜 조망이 다르냐면은 파도가 치는 거예요. 파도. 우리가 뭐 방파제라든가 매립지에서 건립하는 아파트하고 비치프론트는 완전히 다른데 파도가 치는 모습들이 매일 달라요. 매일 변화됩니다. 모래사장에서 파도 치는 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뭐 마이애미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값은 어디입니까? 비치프론트죠. 여기 이게 가장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주목해라. 해안일선의 비치프론트의 영구조망권, 광안대교도 보이죠. 광대 주탑 보이죠. 네,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오늘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한번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은 부산 아파트 다른 구하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곳도 함께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